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our second session. This session is themed The Big Data Revolution in Healthca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ur moderator will be Junyoung Jang,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tner at Shin & Kim LLC. I'd like to invite all of our panelists and presenters to please join our moderator on stage. Let's give a warm welcome to our panel.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발표 및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암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세미나 2020의 두 번째 발표 및 토론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암참 코리아 제임스 킴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이 메디컬 빅데이터 혁명,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의료 영역 외에서도 전 산업에서 마치 원유와 같이 차세대 필수 생산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저희는 다른 말로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역시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그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DNA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DNA라고 표현을 하는데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5G, 6G 모바일 같은 걸 의미하고요. A는 AI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8월 5일에는 소위 저희가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됐고 그 결과 이제 지속적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추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영역 중에 의료 빅데이터 영역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제 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세 분의 소중한 발표를 들음으로써 추후 이제 의료 빅데이터의 현황이라든지 추후 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점을 다시 한번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세션 발표 및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발표자별 약 20에서 25분 사이에 발표를 듣고 발표 후에 패널 디스커션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어 질의를 받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분은 G 헬스 코리아의 장광희 상무님이십니다. 장광희 상무님께서는 약 20년 이상을 G 헬스 코리아에서 직접 몸담고 각 헬스케어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해오신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지금 현재는 전략사업부 총괄 및 지역 영업 총괄을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 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하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헬스케어고 이제 장광희 상무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은 굉장히 소중한 암참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헬스케어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부분 말씀드리고 또 G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림으로써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인스파이어나 어떤 아이디어를 더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은 발표에 앞서서 좀 G 헬스케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 100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G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한 20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분 말씀드리면 왼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G 헬스케어 코리아는
이제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이제 한 5천억 정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요. 직원 한 60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 중에도 가장 그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그 헬스케어 코리아는 물론 그 미국계 외국계 멀티내셔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소와 생산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연구 개발을 직접 하고 있고 여기서 판매 그 생산을 해서 해외 수출하고 있는데 그게 한 연간 5천억에서 6천억 사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여기 계신 분 많이 아시겠지만 의료기기 사업에서만 보면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의료기기 업체 중에 저희가 수출액으로는 1위를 거의 한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암참의 어떤 그 특성상 한국과 미국의 인더스트리 어떤 콜래보레이션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헬스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보시려면 사실 헬스케어가 지금 어떤 챌린지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헬스케어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어떤 챌린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어떤 베이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는 많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의 그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챌린지가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가 과거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어떤 메디컬 에러에서 오는 어떤 그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ECD만 보셨을 때 그 헬스케어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의료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데 그 비용 자체 한 20%가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헬스케어 전체 시스템 자체의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을 좀 보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쪽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숙련된 의료진의 그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의료진의 피로감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오퍼추너티를 좀 보시면 한국과 OECD 국가의 어떤 그 헬스케어 익스펜디처를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여전히 한 1% 정도 낮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어떤 사회에서 헬스케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어떤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의료 사업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뉴스위크가 매년 전 세계 100대 병원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작년 데이터 한번 보더라도 전 세계 100대 병원에 저희 나라 병원이 한 10개 정도가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 규모의 사이즈로 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제약군에서 많이 오셨겠지만 임상실험 같은 경우도 서울이란 도시 하나가 전 세계에서 임상실험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헬스케어 전체로 챌린지도 있지만 어떤 분명히 오퍼추너티도 있고 그리고 산업계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 19이 이제 많은 임팩트를 사회적으로 줬는데 그럼 헬스케어는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소셜 디스턴싱이나 어떤 락다운 때문에 비대면 진료나 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환자뿐만 아니고 의료진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과거에 어떤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억셉트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는 의료를 보면 환자가 있고 의료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라는 어떤 관계나 치료나 뭐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환자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한 일반 환자가 있고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일반 환자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코비드 19 확진자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게 어떤 효율성을 더 강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일반 환자가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인펙션이나 이런 게 안 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의료진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병원 자체 내 혹은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 내 인펙션 컨트롤이나 쿼런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정성 측면이 강조가 되다 그런 부분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어떤 병원의 어떤 그 레비뉴나 매출이 떨어지고 그리고 프로핏이 굉장히 챌린지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이런 이머징 니즈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요. 하나 그 잠깐 뭐 보여드리는 사진은 2005년에 그 교황 베네딕트가 선출될 때 성 베드로 성당 광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8년 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될 때 사진입니다. 8년이 지났지만 사진만 딱 보셔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8년 전에는 이제 얼리 어답터가 한 명 있었지만 사실 그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답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 더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일어날 일이 뭐 8개월에도 일어나고 혹은 한 달 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이 첫 번째 웨이브에 도달했을 때 미국 전역에 병동이 5만 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1일 안에. 5만 개라고 보시면 헬스케어 쪽을 잘 모르시는 분을 말씀드리면 서울대 병원이 한 50개가 21일 거의 한 달 안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헬스케어나 뭐 저희처럼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다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회의나 이런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를 제외한 분야를 봤을 때는 이런 디지털에 대한 어답션이 헬스케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해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헬스케어의 문제는 사실은 데이터의 부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1000베드 정도 병원의 예를 들면 연간 생산되는 데이터가 한 5천만 기가바이트 정도입니다. 5천만 기가바이트를 제가 상상을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1년 동안 생산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액션을 취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이용률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의료진이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환자를 치료하거나 모니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안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약으로 먹는 내시경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웨어러블 센서를 달고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과거에는 보이지 못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진단을 해내거나 그리고 굉장히 급성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의사한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알려줌으로 해서 그 뇌출혈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나 이런 걸 더 가속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운영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E가 그러면 이런 거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GE는 사실 코비드 19 전부터 어떤 비전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저희는 프리시전 헬스라는 비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개인 맞춤형 치료나 혹은 정밀 의료 이런 거를 정밀의학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어떤 환자나 어떤 인구의 어떤 그룹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료에서 보면 어떤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 치료를 하고 그걸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환자뿐만 아니고 혹은 병원이나 혹은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더 넓힐 수 있을까 이런 게 저희들의 어떤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어떤 아까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어떤 안 그래도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가 어떤 효율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코비드 19 이후로는 사실 그게 더욱 더 중요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저희도 뭐 한국에도 연구 기지가 있지만 전 세계 연구 기지가 따로 있고 이런 개발자들이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다시 커머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에 붙이는데 또 다른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에디슨이라는 플랫폼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다 이 에디슨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그걸 우리 장비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플랫폼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헬스케어 분야가 저희가 뭐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오전 세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회사나 혹은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이 에디슨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더욱더 그런 개발 이런 걸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디슨 플랫폼으로 좀 개발되고 있는 한 3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커맨드 센터입니다. 그냥 커맨드 센터 잠깐 말씀드리면 뭐 쉽게 생각해서 어떤 관제탑이나 어떤 나사의 지휘소 같은 거를 병원에 설치해서 병원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생각을 하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떤 병을 진단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헬스케어의 챌린지는 물론 그런 치료나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환자의 임상 데이터가 아니고 병원의 운영 데이터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병원이 1년에서 2년간 병원을 운영하는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 사이에 어떤 치료하는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병상의 가동, 응급실의 상황들을 다 1년에서 2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병원이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 자원을 재분배하고 병상을 분배하거나 어떤 간호사나 의사에 대한 어떤 분배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병원 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비드 19 이후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예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험버리버 병원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을 8% 줄였고 어떤 병상 가동률이나 어떤 재원율 자체를 더 해서 똑같은 병원 사이즈의 똑같은 인원으로도 과거보다 환자를 한 5% 정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병원 하나가 있지만 어떤 커뮤니티를 커버하는 병원 혹은 어떤 나라를 커버하는 그런 커맨드 센터의 컨셉으로 지금 드라이브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존스 홉킨스 저희가 프로브 컨셉으로 처음 시작한 2017년도 존스 홉킨스 사진인데 존스 홉킨스에 설치한 이후로 코비드 19 전까지는 한 1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코비드 19 이후로는 한 20개 정도의 커맨드 센터 설치가 되어 있고 병원 하나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병원이 전체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오레곤주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커맨드 센터를 통해서 코비드 19 환자에 대한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어떤 배분이나 의료진의 어떤 서비스 배분 이런 걸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의료 데이터만 보시지 마시고 좀 새로운 그런 분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그 커맨드 센터에서 보여주는 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 매일 기사에 나오는 게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중환자실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 숙련된 중환자를 커버한 숙련된 의료진의 인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거는 어떤 원격 의료의 개념보다는 원격 모니터의 개념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중환자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커버하면서 그 중환자 환자마다 보통은 그 심전도나 뭐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걸 체크하는 기간 10개 정도 걸려 있는데 그걸 다 한 곳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대한 어떤 효율이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마 중환자실이 음압병실로 돼 있을 거고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의료진이 들어가려면 사실 방호복을 입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사실 이걸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들이 여러 군데 퍼져 있을 텐데 그럼 의료진이 숙련되지 않은 의료진이 들어갔을 때 그다음 퀄러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한 군데에서 숙련된 의료진이 여러 환자를 한꺼번에 보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퀄러티나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얼러트를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새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코비드-19 환자들은 폐렴 증상이 있고 그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CT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CT를 찍는 게 가장 좋은데 CT를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환자가 한번 CT실에 들어가 찍으면 그 CT실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거기를 소독을 하고 환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진이 계속 컨택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자 군이 2개로 나눠지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CT실에서 환자를 찍기 위해서 의료진이 옆에서 보면서 이제 스캔을 위치나 이런 걸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의 어떤 안정 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저희가 개발을 한 거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환자의 로케이션을 찾아서 정확히 어느 부위를 찍는지를 CT가 인식을 하고 CT가 자동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의료진이 이제 대면으로 뭘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그 CT실 안에 음압 시설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소독 시설 다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과거에 뭐 2-3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또 찍어야 되는 거면 지금 한 30분이면 다음 환자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가 정도가 설치가 됐고요. 국내에도 서울의료원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명 정도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이제 그 폐렴 검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케어 챌린지는 여전히 있고 뭐 억세스 부분이나 어떤 안정성 부분이나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19이 아마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떤 위기 상황으로 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이 의료계가 다른 산업계보다 늦었던 부분이 더 빠르게 어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는 거는 그냥 어떤 환자의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고 어떤 병원의 운영이나 이런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헬스케어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한국 중소기업 굉장히 많은 콜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의 미래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무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딱 맞춰주셨고
진짜 저도 몰랐는데 진짜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디지털 전환의 노력들. 저는 그 단순히 이제 진료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병원 전체 운영까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돼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입니다. 이제 이 빅데이터가 이제 처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저장, 처리 공간인데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 1위 기업인 이제 AWS의 조민성 이사님께서 이 헬스케어 온 AW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민성 이사님 역시 GLS 코리아에서 약 20년 동안 이 의료 헬스케어 담당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렇게 공공부문 헬스케어 담당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헬스케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성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AWS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가 헬스케어에서 어떠한 자원들을 사용해서 이제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내 규제에 대한 부분은 좀 잠깐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AWS 코리아는 사실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존이 웹 서비스를 시작한 게 한 13년, 이제 14년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데디케이트해서 시작한 지는 7년 이상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데이터 중심 병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 때문에 많이 급속도로 이제 사용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서 저희가 좀 같이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는 현재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병원들이 전환을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단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재 이제 가장 왼쪽에서 보시는 부분이 지금 기존의 하드웨어로 서버를 구성하신 병원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데이터 중심 병원 그리고 AI하고 머신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자원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병원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레이크,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데이터 댐,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원 위에서 AI, 머신러닝이나 여러 가지의 연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나 우리 얘기하는 정밀 의료,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한 솔루션들이 개발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는 몇 가지 사례들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저희가 소개드리고 하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장강희 상무님 GE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셨겠지만 거기와 이제 더불어서 저희 정부 기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밀 의료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좀 저희와 같이 병원에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월에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문경의 생활치료센터를 긴급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확진자가 확진이 되기 전까지 사실은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집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 환자가 확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는 문경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그러면 확진자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을 임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거처를 마련을 해놓고 그 사람들의 판독 결과를 나올 때까지 이제 환자를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로 구축을 하게 됐으면 사실 이게 한 달이 걸리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솔루션이었지만 3일 만에 클라우드에 이런 솔루션들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환자들의 CT 이미지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판독을 필요로 하는 영상은 서울대병원 판독이들이 긴급하게 판독을 해서 결과를 올려줬던 사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관 사무님 말씀하셨겠지만 코비드-19를 판독하기에는 CT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페인 포인트를 얘기하셨듯이 그 CT 이미지를 한 장 찍고 나서의 그 다시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는 좀 많이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CT 이미지를 엑스레이 이미지로 대체해서 코비드-19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메디컬 IP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 스핀오프 하신 이제 벤처 회사인데요. 이쪽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그 개발을 해서 그 엑스레이 영상을 가지고 코비드-19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공익성을 띈 개발의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전 세계에 무료로 알고리즘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병원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코비드-19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US 샌디에이고에서도 같은 그 목적으로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좀 아까 메디컬 IP와는 좀 다르게 전 세계 이제 이 공동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그다음에 한국도 그 환자의 데이터를 가명화 처리해서 해당 연구를 더 급속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 연구를 클라우드 상에서 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돼서 이런 이제 다국적 그 어떤 기관과 또는 이제 다국적 회사들과 같이 공동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뉴욕주에 그 각 지부별로 그 보건소, 우리라 얘기하면 이제 보건지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자들을 그 데이터를 다 한 곳에 모아서 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갔을 때,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자기의 핸드폰이나 모바일 폰으로 입력하는 자기의 상태들을 한 곳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단 11일 만에 이런 솔루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HI를 할 수 있는 그런 HL7이라는 공통된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국내에도 이런 그 스노우메드 시티라든가 이런 온톨로지의 어떤 그 정부에서 그 진행하시는 그런 스탠다드라이제이션이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한국도 이런 솔루션들을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실험에서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관리를 해서 원할 때마다 가져다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이 적용된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도에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했던 사례인데요. 그 백신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됐지만 백신이 수요 공급을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온도에 맞춰서 원하는 곳까지 적절하게 배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콜드체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백신이 얼만큼 필요한지의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백신을 운반하는 차량과 같이 한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그 현재 온도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그 중앙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그 팀에 보내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구축한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호스피탈 같은 경우에도 그 환자가 그 수술실을 그 수술을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까 이제 장관 상무 말씀하셨듯이 정밀 의료 쪽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 쪽의 데이터를 사용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술 방의 룸의 오큐펀시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빨리 수술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같이 도와줬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술 동의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 보호자들한테 그 페이퍼로 그 더큐먼트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아마존 그 익스트랙트라는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그 환자에서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모든 문서들을 이제 그 다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G 헬스케어의 에디슨 플랫폼도 저희 이제 그 AWS와 같이 사용을 하고 계셔서 더 많은 이제 AI 솔루션이 이제 또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운영 면에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그 영국의 NHS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은 이제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요. 그 NHS 같은 경우에는 그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솔루션인데 이걸 저희가 아마존 커넥트라는 이제 콜센터 AI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서 그 실제 사람이 거는 콜의 40%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은 인력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더 포커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사례고요. 이제 아마존 커넥트는 이제 이런 의료뿐만 아니라 뭐 항공사의 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도 이제 그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PPE라 그래서 개인 보호 장구를 이제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병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실험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안경이나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이제 아마존의 레코그니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CCTV 카메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얼굴이나 그 다음에 손에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크린 캡처를 한다든가 알람을 보내주는 그런 솔루션으로도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뭐 비즈점 AI라는 솔루션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뇌졸중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을 하고 그 환자가 CT 영상을 찍고 판독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이 넘습니다. 뭐 물론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솔루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CT를 찍는 중에 AI가 이 환자가 그 대동맥이 막혀 있는지를 미리 판독을 해서 이미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어떤 그 이상 징후를 미리 판독이 끝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도 AI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사이앱스라는 솔루션은 이제 암 정밀 솔루션인데 어떤 특정한 그 환자의 어떤 진료 기록을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환자와 비슷한 군의 환자가 암이 걸렸을 경우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한국에서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최근에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이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미 미국에는 한 400개가 넘는 병원이 한 개의 솔루션을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공유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정확한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감염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밀 의료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지노믹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와 이제 다르게 지노믹 시퀀스 분석을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빨라지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용량이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과거의 유전체 전장에서의 약간 비교 부위만 이제 그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킬로바이트 단위의 그 영상을 데이터를 저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홀 지노믹스라 해서 전장 유전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유전체라고 하면 1인당 150GB 정도의 유전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KDNA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유전체 타겟이 100만 지노믹스입니다.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는 하드웨어에 구성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면 그 지노믹스 데이터가 연간 발생하는 거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매년 발생량의 20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들이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제약회사나 이제 유전체 분석회사에서 갖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병원 안에서도 직접 운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영국에는 이제 바이오뱅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50만 명의 그 자원 그 건강하신 분과 그다음에 희귀 질환을 앓으신 분의 데이터들을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그를 바이오뱅크라는 곳에 다 모아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됐는데요. 10년간의 의료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향후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의료 기록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단계 그런 이제 분석 단계에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 19도 여기에서 분석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체가 코비드 19이 더 잘 걸리고 어떤 유전체가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는지도 지금 같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내가 가진 유전체를 통해서 어떤 질환이 걸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만 지노믹스, 그 다음에 내년에도 1만 지노믹스 데이터, 그 어떤 그 정밀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이제 그 암 환자들 그리고 희귀 질환 환자들을 우선시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한국의 KDNA라는 그 큰 데이터 뱅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앞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AWS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제약회사들과 많은 공공기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어떤 회사가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주도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이미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그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는 여러 가지 좀 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AWS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각 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국제 규약이라는 것들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ISO나 히파나 하이트러스트와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를 지금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그 히파나 하이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마 다른 나라와는 이제 좀 다르게 그 CSAP라고 해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셔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따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EMR도 이 규제에 맞춰서 그 병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규제에 맞춘 그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아마 국내 클라우드사가 대부분이고 해외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사 같은 경우 이 CSAP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보안에 대해서 ISMS라는 게 이제 그 저희 그 키사에서 인증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ISMS와 더불어 CSAP를 이제 그 중복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했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국제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도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이 그 현재 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병원에서 운영했을 때는 대부분 고객들이 그 하드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그 다 지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그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이제 CC 인증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는 좀 맞지 않는 규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서버를 구축하고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어떤 스토리를 사용할지는 모두 다 고객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에 맞지 않는 그런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그 저희가 제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시큐리티는 저희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위에서 내가 구축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시큐리티 인 더 클라우드. 그래서 두 방향이 모두 시큐리티를 같이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얼라인이 되어서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그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헬스케어에서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도 좀 많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이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의료 빅데이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병원 운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유전자 검체까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말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 성시현 대표님께서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EX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성시현 대표님은 지금 현재 서울의료정보연구소의 대표로 계시고 이 연구소의 또 창립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이 분야의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서울의료정보연구소의 대표 성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멋진 11번째 암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세미나 2020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메디컬 빅데이터 혁명, 기회와 도전 과제라는 세션에서 빅데이터와 아주 밀접한 마이데이터의 국내의 현황과 EX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마이데이터 배경, 마이데이터 사상과 개념, 그리고 원칙,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에 녹아있는 마이데이터 원칙, 마이데이터 기술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EX 데이터 소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용하는 내용과 출처는 마이데이터 글로벌 허브와 코리아 허브 자료를 활용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사업의 활성화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제고라고 생각하고 마이데이터라는 것 자체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장표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 동안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데이터의 배경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된 이후 EU의 GDPR과 국내 데이터 3법 통과 시행까지 개인 데이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국내 데이터 3법과 EU의 GDPR의 의미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정보사회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의 처리에 기반을 두고 형성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도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든 미래 사회의 형성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미래 사회 주도권을 가지려는 국가, 사회, 기업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도적인 접근 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페이스북 관계자는 없으시죠? 현재 사회에서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얘기니까 뭐 따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면 당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디지털 광고 운영을 하던 책임자였던 브래드 피스케일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고 대선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알람으로하고 명명된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빅데이터를 가동해서 대규모 타겟 광고를 집행했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도 유사한 사례고요. 이처럼 개인 데이터의 오남용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 2019년 입소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설문조사도 아까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 위협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기업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의 양과 사용 방법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들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기업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사상과 개념입니다. 개인 데이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개념은 오픈 데이터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단 공공이 아닌 개인이 누구나 사용하고 가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개념의 오픈 데이터와는 달리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공하고 내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의 개념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의례적인 권한에서 실행 가능한 권한으로, 데이터 보호에서 데이터 권한 강화로,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변화하는 방향입니다. 마이데이터에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Human centric of personal data, individual as a point of integration, individual empowerment, probability, colonnage and reu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teroperability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개념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국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식회사 서울의료정보연구소에서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와 함께 같이 국문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표준 용어는 사람 중심적인 개인 데이터 자기결정권, 그리고 개인 데이터 통합 관리, 개인의 임파워먼트, 이식성, 접근 및 재사용, 그리고 투명성 및 설명 의무, 상호 운영성입니다. 뭐 다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국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임파워먼트만 그냥 원어로 썼냐 하면 그쪽 그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측에서 말 그대로 이제 좀 애매모호한 단어들은 그거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원어 그대로 써서 사용해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현황에 대해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마이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법 정책, 각 정부 부처별 추진 현황과 그 안에 녹아있는 마이데이터의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정부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과기부를 시작으로 4차위, 금융위, 과기정통부, 복지부, 행안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과기부에서 관련 사업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위가 가장 많이 먼저 진도를 나가셔서 지금 현재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라는 사업 자체, 본인 신용정보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추진 중이시고 관련 사업자들을 지금 선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과기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고,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마이 헬스웨이라고 해서 모든 그 의료기관과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마이 헬스웨이라는 플랫폼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통과된 데이터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요.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내년에 공공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본인정보 활용 지원이라는 이름의 내역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도록 PDS 기반으로 설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의 경우는 마이헬스웨이라는 명칭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개인 의료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내년에 개발해서 2022년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4차 위원회 윤석열 위원장께서 11월 4일 날 AI 월드 2020이라는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는 그리고 참여 지체를 인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AI와 융합해서 위험률 계산 등을 통한 질환 예측, 처방 패턴을 분석한 의약품 개발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열람 및 관리하고 그리고 의료진의 의사 결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금융인데요.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추진 부처 중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가 빠른 부처입니다. 현재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하는 이름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심사 중이고, 지난 10월에 진행된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예비 허가에서는 총 36곳에서 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 허가 심사와 본 심사를 나눠서 진행해서 3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자격을 갖춘 금융 쪽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안부인데요.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디지털 정부 선도국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행정안전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부문 확대를 위해서 그 같은 공공기관들, 부처나 다른 공공기관들 16개 기관과 MOU를 추진했고요. 그 기관들은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그리고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건보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그리고 신용정보원입니다. 예, 산업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말레이시아에서 협의된 에이펙 영내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에 녹아있는 마이데이터 원칙을 보시면,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수호자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의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수집, 보관, 관리, 맞춤형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인파워먼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보를 잘 알고 동의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고, 법제도가 정비가 됐고요. 네 번째로 이식적 접근 및 재사용은 개인정보 주체인 본인이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투명성 및 설명 의무인데요. 금융회사나 신용조회사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내 정보에 대한 자동화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기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투명성이 많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호 운용성인데, 상호 운용성은 사실은 기술 분야에서는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고, 뭐 고전과 같은 얘기라 뭐 따로 기술적으로는 얘기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는 기술에도 당연히 상호 운용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를 구성하는 그리고 구현하는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라는 개념과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 혹은 스토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기반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글로벌 허브 쪽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크게 9가지 정도의 핵심 업무가 있고 이 핵심 업무들이 플랫폼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업무로 나눠봤을 때 크리티컬 업무, 그리고 데이터 트랜잭션 중개 업무, 서비스 연계 지원 업무라고 이제 좀 나눠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관련하여 지원 업무로서 데이터 관리 업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거버넌스 서포트와 그리고 로깅하고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기능, 그리고 데이터 트랜잭션 관련된 중개 업무, 서비스 지원 업무, 그리고 데이터 관리 업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계층전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구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아주 계층적인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리고 권한 권리, 그리고 접근 관연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모델과 이해, 말 그대로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한 관리라는 것 자체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개인의 개인 정보 주체의 주권 행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동의 사항에 따라서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는데 반드시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동의가 정보 읽기라고 한다면 그 예는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디바이스에는 일평균 걸음수에 대한 정보 열람권, 그리고 정보 쓰기라고 한다면 심장 박동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동의 사항, 그리고 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포괄적 동의가 아닌 고객 스스로가 작성한 글을 게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적 동의를 이용한 그런 공개, 그리고 수익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개인의 보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지도 서비스나 이런 GPS 서비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서비스, 그리고 제3자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API를 활용한 타 서비스에서의 정보 제공이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권한관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OS 2.0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데이터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픈 커넥트 아이디, 뭐 우마,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OS 2.0을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 정보 보안과 선별적인 자기 정보의 동의에 상당히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따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S 2.0 프레임워크가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도 아주 적합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클라이언트가 권한 요청을 하면 정보 주체가 제공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권한 제출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권한 서버로 넘겨주고, 그럼 접근에 대한 말 그대로 권한을 다시 드리면 그 권한을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자원 서버에 연결을 하시면 그 자원이 제공되는 뭐 이런 구조인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뭐 그냥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 이제 역할자 간 권한 관리를 얘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개인을 직접 상대하는 역할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계층으로서의 그런 플랫폼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개인은 자기 데이터를 자기 제어하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서의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모델 및 이해는 마이데이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개인 데이터에 대한 공개 표준 적용은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아주 원활하게 해서 표준이 없는 경우에 데이터의 일회를 돕는 정보를 아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개념의 플랫폼에서 자기 정보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네,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글 관계자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마이데이터 관점으로 안 만들어진 모든 플랫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사 내부 팔레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DS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내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내 이제 클라우드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시는 구글 드라이브, 뭐 GCP나 뭐 원드라이브 그리고 뭐 드랍박스 이런 것들로 모아두시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자기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이 특히 뭐 5060, 6070 세대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는 저희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 데이터를 자기 클라우드로 끌어갈 수 있게끔 저희는 지금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PDS의 의미와 가치라면은 개인으로서는 자기가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서 관리해서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중개해서 자기의 그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신성과 완전성이 보장된 고객의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개인 데이터 처리 시 고객 PDS만 상대로 말 그대로 교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을 좀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1월 달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EX데이터라고 하는 건 저희 플랫폼 서비스 이름입니다. Experience Yours, Exchange More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11월 달에 국내 최초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런칭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마이데이터의 사상과 개념, 기능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의료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과기부에서 나오고 있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모든 가능한 한 많은 기능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본 조건은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 데이터 거래 가격 추정 알고리즘을 연구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과 포스터와 초록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세션 1에서 말씀 많이 하셨던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으로 마이데이터 관점으로 많은 암참 회원사들이나 관심 있는 기업들의 공동 연구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EX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서비스인 개인 데이터 수집, 관리, 유통, 분석에 대한 것들의 연구와 기술 기반으로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임상시험 환자 모집과 동의 관리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대웅제약을 포함한 건강검진센터, 센트럴랩 그리고 CRO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비스 실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업 기업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보시는 사진이실 텐데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라는 건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모두 다가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잘 못했던 이유가 그동안의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됐던 이유였는데 지금 법제도가 많이 정비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우리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꼭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보상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EX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우리 이제 뭐 규제 쪽에서는 정보 주체 권리를 보다 더 강화시킨다는 개념. 왜냐하면 내 정보를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한테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엑스데이터처럼 마이데이터의 별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성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루 생생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 준비됐던 세 분의 발표는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토론자분들의 이제 토론을 한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토론자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호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교실 교수님이십니다. 그 현재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기로 되어 계신데요. 이재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정보연구회 회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역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재호 교수님 뭐 토론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신 암창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G헬스케어와 AWS 서울의료정보연구소에서 오신 세 분의 강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G헬스케어와 AWS에서는 코비드-19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선진 사례를 잘 소개해 주셨고, 서울의료정보연구소에서는 마이데이터와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개념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사업 혁신을 도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의 발표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AWS 조민성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제도적 장벽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많은 제도적 장벽들이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 정부에서 이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장벽을 제거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들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라고 할 때는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 수요와 공급, 비용과 수익 등이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이제 의미하는데,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을 제정할 때는 여기에 더해 산업 활성화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연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구상으로는 산업적 활용 목적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과학적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외부 기관에 데이터를 반출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인데, 공급자는 의료기관이 되고 수요자는 데이터가 필요한 외부기관이 됩니다. 공급자가 데이터를 외부에 반출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데이터를 반출할 필요가 과학적 연구에만 국한이 되어서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업체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좋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의료기관이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절차와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데이터 관리의 책임이 의료기관에게 있으니까 당연한 부분인데, 의료기관이 외부의 데이터를 반출할 필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연구를 통해서 의료기관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어떤 위험을 부담할지를 저울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보건의료 데이터 정확히는 이제 가명정보 데이터의 가격 기준입니다. 조금 전 서울의료정보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활용하고 수익을 얻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무상으로 주고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질관리를 하고 가명정보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하고 위험 부담을 져야 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격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해외 선진 사례 연구와 국내 연구 그리고 국내의 논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제 데이터의 원천이 사실은 환자들인데 환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리워드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감염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환자들에게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의 데이터는 다른 산업계의 데이터와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1차적 목적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인간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의미입니다. 2차적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도 인간의 건강 향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G헬스케어와 AWS 사례들도 이와 부합되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혁명이나 혁신은 이 원칙을 항상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의 이유들로 저는 전체 산업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보건의료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3법이라든지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원칙으로 생각되고 미국의 힙합법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서울의정보연구소에서 마이데이터 개념과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민간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데이터 주체가 좀 관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예를 들면은 개인건강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마이헬스웨이죠. 결국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의 주체가 돼서 자신의 건강정보를 누가 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에 저장된 의료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해주는데 해외의 경우는 환자들이 개인건강기록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헬스웨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병원에서 여순환 차트라는 개인건강 기록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 작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5개 응급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를 위한 개인건강 기록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건강 기록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 주체들의 의견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놓인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서 국내에도 G헬스케어나 AWS 같은 글로벌 헬스 IT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교수님. 진짜 의료 최전선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진흥과의 성열범 사무관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 사무관님 같은 경우는 어떤 빅데이터 진흥에 있어서 가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제 공직자신데 아마 조금 더 좀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성열범 사무관입니다. 우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보건의료 혁신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존 그리고 서울의료정보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의료 분야 쪽의 기업들의 접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냥 데이터 정책, 민간 데이터 정책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의 부서에 속해 있다 보니 전체적인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 분야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거대한 변화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 핵심으로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은 인공지능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개방, 활용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90여 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3,500여 개 이상의 기업에게 데이터 구매와 가공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하위법령 정비, 아시다시피 이제 가맹정보 결합도 가능해지고 관련 전문기관 확보 등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사실 데이터댐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부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국립암센터와 10개 병원이 참여하는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10대 암에 대한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고요. 치매, 인지장애 등 헬스케어 분야의 2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 확대가 계획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등과 관련해서 의료 분야 기업 병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 가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발표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의료 분야의 본인 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을 지원 중입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보건의료는 우리 선진적 의료체계나 아까 10대 병원도 나왔지만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펼칠 예정이고요. 오늘 세미나 내용들도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사무관님. 지금 현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해서 좀 대략적이나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세션의 발표 및 토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지금 발표자분들 포함해서 토론자분들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격이 없는 추가 질의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조금 여기 발표자 세 분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만큼 여러 가지 빅데이터 중에 가장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짜 이 건강과 이제 밀접한 정보로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데이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빅데이터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의료 데이터라는 본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리 법제화에서 민감한 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그러한 정보가 누설이 되거나 동의 없이 수집 활용됐을 때 그 환자라는 정보 주체가 받는 피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서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주체인 환자로부터 상당히 엄격한 사전 동의를 통해서 수집 이용하도록 지금 법제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만큼 상당히 이제 유출이라든지 외부 공격에 의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발표하신 세 분 모두 관리한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보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이제 빅데이터의 각 분야, 이제 의료기기 제조라든지 솔루션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각각 입장으로서 이 환자의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로 인해서 상당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부담으로 느끼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4차 위에서는 이 엄격한 사전 동의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즉 이제 여태까지 사전 동의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불필요한 형해화된 절차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역시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전 동의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각 산업계에서 느끼는 이제 그 수준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여부랑, 그리고 각 산업계에서 보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시고 계시는 특별히 노력하시는 사항이 조금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 발표 순서대로 장상무님부터 이제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선
뭐 데이터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에디슨 플랫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에디슨 플랫폼 자체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갖고 왔을 때 그 데이터 그러니까 에디슨 플랫폼에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시고 거기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데 그 데이터 자체를 갖고 왔을 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계약서나 그런 내용이 다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어떤 보안이나 어떤 데이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FDA 자체도 어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면 그 데이터가 정말 컴플라이언스 맞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비식별화입니다. 그래서 비식별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받는 데이터로는 어떤 환자 그걸 백으로 트래킹해도 환자 자체를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비식별화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 어떤 시큐리티 측면은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더욱더 그 되게 시큐어한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AWS에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정보 보호 주체의 어떤 사전 동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게 희귀 질환이나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전 동의 저희가 이제 옵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의료 연구나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감염 정보 처리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제 하지 않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셔서 감염 정보 처리 이후에 그 데이터가 정말 의료의 연구에 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감염 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그 고려해 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안 관련돼서 이제 AWS 솔루션은 뭐 이미 아까 이제 여러 해외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국의 그 바이오뱅크라든가 실제 NHS 그다음에 이제 FDA 이런 CDC와 같은 이런 그 많은 기관들이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나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준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SMS라는 규약을 저희가 철저히 준수하고 이제 매번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안 관련해서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키사, 그러니까 인터넷 진흥에서 하고 계신 그 ISMS도 사실은 어떤 뭐 보안 책임자, 보안 시설, 그리고 어떤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보안이란 부분은 그 정책,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느냐는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잘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뭐 해커가 뚫고 들어온다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투명하게 잘 하느냐가 보안 이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의료 쪽에서 사업을 하니까 의료 쪽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얼마 전에 그 보호위원회에서 예, 감염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가명화와 익명화와 그리고 이제 뭐 본인 동의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속성이 12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정확히 구분이 됐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쓰시면서 그 주체들, 뭐 병원이나 아니면 제약사, 그리고 뭐 저희 같은 회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주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뭐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성사무관님도 계시고 이제 현장에 가장 최전선에 계신 이지호 교수님도 같이 하고 계신데, 이제 뭐 발표자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토론자분들이 서로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을 지금 이렇게 서로 여쭤보시는 시간으로도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혹시 뭐 세 분이나 토론자분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추가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우리 성사무관님한테 조금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아까 우리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많은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제도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보장이 된 부분은 뭐 신용정보법상의 그런 개인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도입이 공식적으로 됐고, 일반적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없고 순수히 이제 정부의 사업 내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기정통부에서 추후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의지 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그런 도입에 대한 어떤 협력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마이데이터 지금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사실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뭐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주체 권리 강화 측면에서도 뭐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개인정보가 다뤄진다는 측면에서 아까 뭐 계속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와 함께 데이터 이동 등에 있어서 이제 보안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하고, 제도 도입이 되면 실제로 이게 신산업 등 이제 관련 또 다른 이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뭐 구체적인 연구 같은 게 사실은 조금 미진한 상황이고, 마이데이터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직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일단 이동권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도입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관계부처랑 산업계 논의 등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 이제 3법 때도 그랬지만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가 사실은 어떤 데이터 활성화의 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여기 세 분 중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토론자 두 분 이재호 교수님이나 우리 성사무관님도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인데, 뭐 없으시면 이제 플로어 질문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하는데, 혹시 뭐 발표자분 얘기는 네, 저는 성열범 상무관님한테 잠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장표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인증이나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CC 인증이라고 하는 규제는 사실 이제 과거에 하드웨어, 이제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에 맞는 이제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제 뭐 11월 달에 전자신문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 CC 규제는 좀 보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클라우드 상에서의 어떤 보안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그거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빅데이터 지능과에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 쪽은 저희 쪽에서 소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나 소관 쪽의 입장은 아닌데요. 뭐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뭐 클라우드 쪽
발표 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그 파악을 조금은 하고 사실은 이 세미나에 왔는데, 지금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공공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6월에 뭐 클라우드 그 산업 발전 방향인가 뭐 그런 계획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먼저 이제 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공 분야 쪽에 클라우드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좀 제도적인 장벽들을 좀, 그러니까 그런 절차 이런 장벽들, 뭐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일종 이제 뭐 기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제도 개선을 해서 지금 실적이 뭐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 저희 부처뿐 아니라 뭐 행안부도 연결돼 있고 뭐 그밖에 보안 관련된 다른 부처들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 도입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아직은, 예, 제가 이제 소감과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은,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약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토론 및 발표는 이만 마치고 이제 플로어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2가지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그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아마 성시현 대표님께서 가장 그 답변을 해주시기 좋을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에서 개인 유전자 정보는 어떤 식으로 개개인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한국 상황은 이 DTC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처음에는 12개 항목이었고 지금은 한 50개 정도 항목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유전체를 검사받은 것들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고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안 됐던 그런 검체들을 직접 병원을 통하지 않고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통보를 개인이 받아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제 어디다가 스캔을 해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잘 자기가 뭐 그의 엑셀로 그런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보관하시든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그건 이제 보관이지 관리나 그러니까 활용은 하시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의료 쪽에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대답하면 좀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돼서 아마 이제 특별히 추가 질문이 없거나 너무 발표들을 잘 해주셔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2번째 발표 및 토론 세션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발표해 주신 3분과 토론해 주신 2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our panel for the great discussion.